죽은 새를 위하여.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나도 집 앞 개울 건너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 위해 큰 창을 냈다. 창살도 없는 통 유리창 때문에 저만치 있는 밤나무 숲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보인다. 유리창은 이렇게 경치를 빌려보는데 편리한 것인 줄만 알았지. 유리창을 통해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미처 몰랐다. 새벽에 눈을 뜬 지 채 5분도 안 되어서였다. 딱 하는 생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날아온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목뼈가 부러져 즉사한 새가 창밖에 널브러져 있었다. 부부였을까? 한 마리도 아닌 2마리였다. 무슨 새인지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크기는 참새보다는 비둘기에 가까웠지만 깃털은 참새와 비슷했다. 작년에도 유리창에 부딪혀 새가 즉사한 불상사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다. 밖에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 앞산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낮에는 안의 사물들과 겹쳐 보이지만 해 뜨기 전 어둑신한 새벽녘이면 유리 속은 더 어둡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비친 앞산은 실물보다 훨씬 깊고 신비한 심산 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새가 속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산에다 덫을 놓아 오소리나 멧돼지, 산토끼 등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 그 간을 내먹고 피를 빠는 인간들한테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자괴감조차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아차산 골짜기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으려고 애썼다. 높게 짓지 않으려 했고 외벽도 흙벽의 부드러운 질감을 닮은 마감재를 썼으며 황토색과 초가지붕 빛깔의 중간쯤 되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다.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을 어쩔 것인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하다가는 결국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을 초목이나 산짐승이 알아듣는다면 그런 인간 우월주의에 아마 구역질이 날 것이다.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인 것이 아닐까? 촌구석에서 태어난 내가 처음으로 문명과 충돌한 것도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어머니에 의해 서울로 끌려오다시피 하다가 경유한 소도시 개성에서 나는 처음으로 유리창이라는 걸 보았다. 석양을 반사한 유리창은 화염을 내뿜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렸다. 그 전부터 나에게 유리와 불의 이미지는 따로가 아니었다. 오빠가 읍내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학용품 중 화경이 내가 난생 처음 본 유리였다. 하필이면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라니. 화경을 통해 까만 종이 위에 햇빛을 모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타들어가 구멍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어른 몰래 장난을 치다가 집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집을 태울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무섭고 불길한 물건으로 온통 창을 싸바른 기차를 타고 도시로 온 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영 이별하는 것이었다. 아차산에는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걸 보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굴뚝새 등 동네로 자주 내려오는 새들이고, 소리로 무슨 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소쩍새와 뻐꾹새가 고작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산의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로 지저귀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나는 혜경이랑 산에 갈 때마다 새 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 있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우리 집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한 쌍이었으니까 필시 엄마 아빠였을 것이다. 둥지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지친 새끼들이 피나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듣고 즐거워한 온갖 새소리 중에는 그 어린 새끼들의 슬픈 원성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건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닐까? 내가 우리 집에서 죽인 건 새뿐이 아니다. 작년에는 개도 한 마리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똘똘이라는 요크셔 테리어종의 개인데 원래 딸내가 아파트 안에서 기르던 거였다. 딸내 식구들은 우리 집에 올 때면 꼭 개를 데리고 왔다. 딸의 말인즉슨 똘똘이가 산을 좋아한다는 거였다. 아치울 가자는 말만 나오면 좋아서 길길이 뛰기 때문에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집 마당도 좋아했지만 산에 데리고 갈 때마다 앞서면서 좋아라 어쩔 줄 모르는 게 볼만했다. 공중으로 한길은 솟구쳐 몸을 회오리 바람처럼 선회시키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시했다. 딸은 그런 개를 집안에만 가두어 기르기가 안 됐으니 여름 동안만 엄마가 맡아달라고 했다. 집 안에서 기르던 개를 밖에서 길러도 괜찮을지 걱정하면서도 시험 삼아 길러보기로 했다. 마당에 계집을 놓고 개가 가장 좋아하던 손자의 속옷을 깔아주었다. 똘똘이는 첫날부터 적응을 잘해 끼익 소리 없이 제 집에서 자고 낮에는 바깥 세상을 즐겼다. 때로 주인 없는 동네 고양이가 우리 집에 얼씬 거릴라 치면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걸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 이겨 자신의 영역을 확고하게 지켰다. 그러나 낮에 바깥마루에 앉아 우두커니 앞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 꼴이 너무도 작고 고적해 보여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그 표정은 날로 심오하고 착잡해져 마치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철학자를 닮아가던 똘똘이가 어느 날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 마당에서 발견됐다. 외상도 토사물도 고통의 흔적도 없이 자는 듯이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조그만 개를 숲속에 갖다 묻으며 조금 울었던가? 한 번도 그 개를 사랑하지 않은 데에 대한 뉘우침이었다면 그건 얼마나 알량하고 위선적인 눈물인가. 똘똘이가 산을 좋아할 거라는 우리의 착각이 그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닐까? 딸내 식구들은 다 바쁘다. 아침 일찍 각각 출근하고 등교했다가 저녁 늦게야 들어온다.
온종일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나 주인과 같이 외출할 수 있다면 그 동반이 산이건 바다건 시장통이건 어찌 행복하지 않았으랴. 그래서 그토록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걸 오직 산행만을 즐기는 줄로 알았으니 몇 천년 동안 인간 위주로 길들여 놓고 나서 졸지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나 똘똘이가 철학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족속이 즐기는 착각에 대해 자연하고도 인간하고도 소통이 불가능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이 개똥 철학이라고 비웃건 말건. 2001년 아차산.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홀로 산길을 걷는데 문득 김현승의 가을 기도 중의 마지막 연이 내게로 왔다. 위로받을 수 없는 섬뜩한 느낌으로 산의 나무들이 마른 나뭇가지를 준비하는 바스락 소리가 아무런 무게도 없이 어깨를 쳤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토록 찬란했던 잎의 영화를 어찌 저리 무심히 떨굴 수가 있을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 헤쳐온 세파와 문득문득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믿게 해준 향기로운 도취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받아들여야 할 나이는 종교도 위안이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애면 글면 이룩했다고 믿어온 약간의 소유와 알량한 명예를 마른 이처럼 떨구지 못하는 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보다 더 초라해지리라는 걸 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산길은 폭신폭신해진다. 늙을수록 예민해지는 건 뼈의 마디다. 아무리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를 걸으면 무릎이나 발목이 거기 관절이 있다는 걸 즉시 알려오기 때문에 오래 걷는 걸 피하게 된다. 몸 속의 장기나 관절이 그 존재를 알려오는 건 위험 신호와 같은 거기 때문에 무심할 수 있을수록 좋다. 정치계에 위가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건 과식했을 때나 소화가 안 될 때뿐인 것처럼 요즘 산길은 등산화 없이 걸어도 전혀 관절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흙길 위에 쌓인 낙엽의 탄력이 쾌적하다. 간밤에 가랑비라도 한 차례 뿌린 날 아침의 산길은 탄력뿐 아니라 그 향기 또한 깊고 그윽하다. 낙엽은 가랑잎이 주지만 솔잎도 꽤 섞였다. 젖은 솔잎과 가랑잎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면 마치 고고하고 탈속한 인격에서 말없는 감 하나도 받은 것처럼 정신의 정화 같은 걸 경험하게 된다. 설사 그게 순간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세속의 잡스러운 일상에는 이게 웬 떡이냐 싶게 귀한 선물이다. 바로 그런 게 산의 좋은 기가 아닌가 싶다.
아차산은 야트막하고 골짜기마다 아치울 마을처럼 작은 마을들을 두 팔로 포근히 안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한 모성적인 산이지만 정상에 올라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의외로 매우 남성적인 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능선의 중요한 지점마다 고구려의 보루성터가 남아있어 이미 발굴이 완료된 상태인데 거기서 출토된 무기와 농기구, 생활용품을 서울대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일이 있다. 고구려는 무덤 속에 많은 벽화를 남겨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사관, 우주관뿐 아니라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고구려 벽화는 중국 지린성의 남쪽 고구려 국내성이 있던 자리인 지안에 몰려있는 고군 분해서인데 금년에 가본 바에 의하면 심한 훼손과 도굴 등으로 대부분의 고분이 관람 불가였다. 몇 년 전만 해도 5, 6기의 고분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기밖에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아 여간 실망스럽지 않았다. 직접 고분 벽화를 못 본 이들도 사진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고구려 문화가 얼마나 호방하고 화려찬란했는지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것은 훼손되기 전의 벽화 덕이었다. 무장을 한 무사가 말을 타고 짐승을 쫓는 남성상도 그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무용총 무희들의 물방울 무늬 옷은 그 색채의 화려함에 있어서나 디자인의 세련됨에 있어서나 1500, 600년 전의 복식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광경도 벽화로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시루를 이용해서 음식을 익히는 모습이었다. 최근에는 가정집에서 시루를 별로 안 쓰지만 내가 시집가서 살림할 때만 해도 집안의 필수품이었다. 질그릇으로 밑에는 67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위에다가 가는 새끼줄로 엮은 시루 밑을 깔고 솥에다 얹어 김을 올려서 떡이나 약밥을 쪄냈다. 시루가 집집마다 있어야 하는 까닭은 매년 이맘때, 즉 추수가 끝난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 복을 빌고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한 고사떡은 꼭 시루에다 붉은 팥을 켜켜이 깔고 쪄내는 시루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루의 역사가 1500년이 넘는 줄은 몰랐다. 아차산 보루성터에서는 바로 내가 쓰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루가 출토되어 서울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고구려와 백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기도 많이 출토되었지만 유난히 시루가 신기했던 것은 1500, 600년을 무화하는 그 현재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지안에 있는 고구려 박물관에서는 시루를 볼 수 없다. 아차산 보루성터 출토물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삼국시대뿐 아니라 최근세사가 살아 숨쉬는 곳 또한 아차산이다. 아차산 능선을 남쪽으로 따라 내려오면 아차산성이 나오고 워커힐이 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반대쪽으로 망우리 묘지가 나온다. 망우리,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그러나 구리에 속한 동쪽 묘욕 중에는 죽어서도 빛을 발하는 정신 혹은 죽어서도 시름을 못 놓았을 것 같은 분들의 묘지가 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호암 문일평, 처음으로 우두를 배워 시행한 지석영, 박인환, 조봉암 등의 묘소가 같은 묘역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그분들 말고도 그 묘역으로 가는 안내도에 이름을 남긴 유명인사는 여러 분 더 있다. 그 중에서 그분들만 기억하는 건 아마 내가 그분들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다고 생각할 뿐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니다. 내 가족이나 친지 중 먼저 간 사람은 많지만 망우리 묘지에 묻힌 사람은 없다. 망우리의 그 많은 무덤 중 내가 만나보고 기억하는 얼굴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우리 묘지를 좋아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묘역이 있기 때문이고 아차산을 사랑하는 까닭도 그분들의 기가 서려 있는 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가을이 아주 가기 전에 어느 비갠 아침 홀로 아차산에 오르고 싶다. 올라 그분들의 묘지 앞에서 내 청춘의 감수성을 건드린 아름다운 혹은 힘찬 문장을 떠올리고 싶다. 내 팔뚝에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4개나 되는 우두자국과 산골 마을에서 그것을 맞으러 면 소재지까지 가던 어린 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제 명에 못 죽은 무덤 앞에서 잔인했던 한 시대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은들 어떠하리. 마지막으로 한용운의 묘소 앞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 젖은 솔잎 냄새를 맡으며 그분의 죽음은 혹시 그런 향기를 뿜으며 백골이 되지 않았을까 몽상하며 이 묘역이 나에게 특별한 것은 나에게 결핍된 아니 처음부터 부재했던 부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나 동경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에는 후배 문인의 시골집이 있는 양양을 다녀왔다. 골짜기마다 자지러지게 물든 단풍이 대청봉에서 흘러내린 맑은 계곡물에 비치니 선경이 따로 없었다. 나는 최고의 찬사로 아차산 단풍은 여기 되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를 연발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뭐니 해도 아차산의 수수한 단풍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맹세코 둘 다 거짓말이 아니다. 2001년